사이코패스들은 뇌기능상에 뭔가 결핍이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뇌기능상의 결핍이라는 것은 사실은 장애와 정상을 구분하는 그 정도의 명백한 차이는 아닙니다. 제가 30년 동안 같이 살은 우리 남편은 음치예요. 음치. 30년 동안 음치를 매우 일관성 있게 유지해 왔어요. 장조와 단조를 아직까지 구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음치가 아니다 보니 운전을 할 때 발라드 음악 듣는 걸 좋아해요. 남편을 데리러 가면 남편이 올라탑니다. 그러면 갑자기 음악을 확 꺼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시끄럽게 왜 음악을 틀어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치에게는 발라드가 감성적인 감동을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장조와 단조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단조의 음악을 들을 때 인간의 감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뭐 굉장히 서정적이 될 수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얼만큼 서정적으로 지금 변화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얼마나 감동을 현재 하고 있을지를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단지 노이즈에 불과한 음악을 끄는 것이 크게 이상한 일은 사실 아닐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야말로 자기조절력이 없는 폭력적인 상습범을 이제 이해를 하자면 그 사람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죠. 레인이라는 이제 유펜의 굉장히 유명한 범죄학자가 범죄 심리학자입니다. 그분은 신경 심리학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런이 아주 보이지가 않아요.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될 정도로 아주 조그만 콩나물들인데 걔네들이 점점 다발들을 형성하면 뇌가 회백질, 약간 희끄무레한 상태로 변화합니다. 내가 눈으로 볼 때는. 그리고는 그런 뉴런이 굉장히 촘촘하게 모여있지 않은 곳은 백질 상태로 그대로 허옇게 그냥 태어날 때 그 모양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최근에 어떤 연구들을 하셨느냐면 사람의 뇌 속에서 백질과 회백질의 비율을 가지고 연구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자기 통제력이 좋고 머리가 좋고 아인슈타인처럼 뭐 굉장히 고등한 정신작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요? 뇌의 크기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결국은 회백질의 비율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회백질의 비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간이 고등한 작용을 할 수 있고 자기 통제력도 발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창의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럼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그러면 사이코패스들은 그러면 회백질이 보통 사람들보다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와 같은 연구들을 지금 미국에서는 수행을 이미 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버스를 사가지고 미국의 법무부는 그와 같은 연구를 허용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버스를 사서 그 안에 브레인 펑션을 볼 수 있는 다양한 기자재를 넣고 그리고는 버스째로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소위 연쇄살인범이나 뭐 이런 살인범들을 만나가지고 살인범의 뇌 기능을 연구를 해보니까 살인범들 중에서 유달리 사이코패스틱한 그러한 이제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의 백질 대 회백질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살인범들보다 훨씬 백질이 많더라 하는 것들을 이제 발견을 사실은 하게 됐죠. 결국은 그 뉴런이 가장 촘촘하게 모여있는 전두엽의 기능이 인간의 통제력을 발휘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제 사실 볼 수 있고 그 전두엽의 뉴런들은 언제 발달하느냐? 사실은 굉장히 어릴 때 발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발달하느냐? 엄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들이 처음으로 눈을 마주치면 사실은 그 아이를 낳은 엄마에게는 굉장히 큰 희열의 감정이 옵니다. 애가 처음에 태어나면 눈을 가누지를 못해요. 눈길이 뭐 시각이 아직 발달을 안 해가지고 어디를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보지를 못하다가 한 뭐 2주일 지나고 3주일 지나고 한 달쯤 지나기 시작하면 이제 뭔가를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얼굴을 이 사람 봤던 사람, 이 사람 안 봤던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낯가림이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이제 가장 중대한 인간에게 있어서 고등한 정신작용을 발달시키도록 만드는 것, 뉴런에 아주 강렬한 자극을, 액티베이션을 주는 것은 바로 아이 컨택입니다.
아이 컨택은 인간에게 굉장히 강렬한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아이 컨택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지능과 아이 컨택을 못하는 여러 가지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뇌 기능, 뭐 IQ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해보면 역시 아이 컨택이 부족한 뭐 여러 가지 결핍이 있는 아이들의 인지적 발달이 훨씬 늦다는 것을 굉장히 쉽게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콩나물이에요. 어떤 콩나물이 훨씬 더 잔뿌리가 많나요? 왼쪽보다는 오른쪽이죠. 저것은 원숭이의 콩나물입니다. 혼자 하루 종일 있는 원숭이하고 그렇지 않고 많은 애들이 서로 간에 놀고 떠들고 먹이도 나누고 이랬던 원숭이의 뇌의 구조를 보면 현저히 그런 사회적인 인터랙션을 했던 동물들의 뉴런들이 훨씬 더 많이 발달한다는 것을 실제로 입증하기도 합니다. 뭐 성폭행을 평생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뭐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또는 빌기도 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피해자의 고통이 나에게 인지되면 그게 입력이 되면 뭐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입력되고 고통을 지르는 소리를 지르는 장면들이 아 고통스럽구나 하는 것들로 인지되면 뇌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그러면 전 전두엽에서 그 액티베이션을 불쾌한 액티베이션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아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통제 기제가 그때부터 발동돼서 성폭력은 미수에 그치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정서가 타인의 정서가 입력 자체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떻게 폭행을 했는데 상대방이 비명을 지르는데 그 비명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고 내가 주먹질을 하니까 얘가 소리를 지르네 신기하네 이렇게 만약에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폭력 억제 메커니즘까지 정보가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사이코패스의 또 다른 문제 지역 중에 하나로 지적되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앞부분이었어요. 프리프론탈 지역이죠. 그래서 프리프론탈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정서를 억제하는 기제들을 많이 이제 담당을 합니다. 정서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고등한 정신작용은 모두 프리프론탈에서 다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바로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저 이제 가운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갑자기 호랑이 동물원 갔는데 호랑이가 예상외로 어흥하고 짖으면 그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소름이 쫙 돋으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이게 굉장히 불안감, 공포심이 확 올라오는 것들 당연히 울타리 속에 있고 당연히 어흥해도 나한테 달겨들지 않을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문제는 나의 공포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인간의 거의 본능에 가까운 그런 공포심이죠. 천적에 대한 공포심은. 그렇게 되면 그런 흥분이 어디에서 제일 먼저 액티베이션을 유발하느냐 그게 바로 아미그달라라는 편도체예요. 그러면 편도체에서 충분한 공포심이 불쾌감이 유발이 돼야 프리프론탈에서 그러면 억제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아미그달라가 기능을 안 해. 그러면 암만 통제력이 있다 그래도 이 통제력이 제대로 발휘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관자놀이에서 핀을 꽂고 여기 눈에서 이렇게 핀을 꽂으면 직각으로 만나는 부분에 편도체가 사실은 있습니다. 변연계라는 어떤 조직 안에서 편도체라는 데가 있는데 그러면 그 편도체의 기능이 만약에 제대로 액티베이션을 안 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 하고 사실은 궁금하죠. 그것이 또 많은 연구자들이 했던 부분입니다. 공포가 없는 사람이 된다. 두려움이 없다. 피도 눈물도 없고 공포도 없고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도 그거를 공포로 느끼지 않고 고통으로 느끼지 않는 정말 그야말로 냉혈한 같은 이런 인재자들로 성장할지도 모른다. 이런 지적을 또 많은 연구자들이 사실은 하죠. 실제로 이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종류의 이제 공포 반응을 측정하는 연구물들이 아주 많이 쏟아져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세로 그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같은 정상적인 액티베이션을 보이는 사람들은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막 울긋불긋하죠. 머릿속이 뭔가 자극을 줬어요. 예를 들자면 뭐 시신 해부 사진을 줬다고 해봅시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떤 시신 사진이 미제 사건의 사진이 있는데 다리 허벅지 이렇게 탁 잘라놨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이제 뼈가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족발처럼 생긴 뼈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 주변에 살점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투실투실한 그런 허벅지를 지금 감상을 하고 있어요.
미제 사건이다 보니까 이제 분석 중인데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 사진을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모니터상에 딱 보여줬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도저히 참지 못하는 공포심이 마구 몰려 올라오죠. 그러면 결국은 나의 아미그달라도 마구 액티베이션이 되고 이 불유쾌한 아미그달라를 통제하기 위한 전두엽에서 컨트롤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액티베이션이 유발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 족발같이 생긴 그 뼈가 잘린 살이 막 쏟아져 나온 그 사진을 보면서 야 신기하다. 살이 생각보다 많네. 사람이나 돼지나 거의 비슷하네 허벅지가. 뭐 이런 종류의 감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진이 두 번째 열에 있는 사진이에요. 사이코패스들은 액티베이션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진 보고도 액티베이션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아미그달라도 액티베이션 안 하고 프리프론탈도 액티베이션 안 하면 결국에는 저 본질이 뭐냐. 냉혈한이라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훌륭한 얘기가 있습니다. 냉혈한 뭐예요? 피가 찬 사람이에요. 피가 차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물론 죽겠죠. 그런데 피가 차면 죽겠지만 피가 찬 것처럼 동정심도 없고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뭐 아픈 사람 뭐 그 상처받은 사람 전혀 배려할 줄 모르는 죄의식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냉혈한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영어로 따지면 그게 사이코패스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영어를 쓰지 않아도 아주 훌륭한 한국말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액티베이션이 잘 안 되는 그런 이제 감정이 아주 둔한 인간들, 신경계가 액티베이션 하지 않는 이런 인간들이 사실은 100명 중에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없으면 제로면 제일 좋겠죠. 그죠? 우리가 저런 인간들하고 같이 사는 건 정말 불행할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내가 막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와가지고 눈물이 짜냐 뭐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괴롭죠. 친구들 중에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구자들에 따르면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사이코패스는 모두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없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 상태로 다행히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이 사람들은 지능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주 탑 클래스의 대학을 나와서 아주 탑 클래스의 대기업을 가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초고속 승진을 해가지고 예컨대 아주 높은 위치에 가가지고 부하 직원들을 피도 눈물도 없이 들들 볶아가지고 업무 성과가 맨날 최고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사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류의 개인적인 특성은 결국에는 환경적인 결핍과 얼만큼 인터랙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교도소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보니까 실제로 유병률은 생각보다 꽤 높다. 100명 중에 1명 꼴이면은 사실은 1%라는 얘기인데 꽤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람들을 우리가 피해가면 참 좋겠어요, 인생이. 그죠? 그런데 피해갈 수 있겠느냐? 없단 말이에요. 얼굴에 안 나타나요. 여기다가 이마에다 나 사이코패스임 이렇게 써붙여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이 아주 높은 지능과 아주 집요한 성격과 이런 것들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나를 이렇게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는 애인이라면 아마도 나에게 무지하게 헌신적이고 나에게 굉장히 애정을 보이는 아주 사랑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이코패스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아까도 얘기한 대로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사람들을 잘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남의 군림하기를 좋아하고 지능도 월등하게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남자를 남편으로 맡게 되면 인생이 무지하게 미저러블하겠죠. 굉장히 불행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리 감지하고 아주 그런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나에게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특성을 이미 결혼 전에 알고 헤어지자라고 했는데 많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헤어지자는 통보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스토킹하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결국 인명피해가 나는 일들이 간혹 발생을 하죠. 분노는 여러분들도 느끼고 사이코패스는 분노는 잘 못 느끼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는데 문제는 우리의 프리프론탈 전두엽에서 이 분노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생산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뭔가 좀 이 성과로 산출하기도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범죄 연구를 어쩔 수 없어서 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게 99년도였어요. 99년도 2000년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범죄자 연구를 하라고 하면서 범죄자를 못 만나게 허락을 해주지를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어떤 전과 13범의 성범죄자를 꼭 만나서 도대체 왜 평생 동안 그렇게 일관성 있게 여자를 성폭행을 하는지 정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물어보겠다고 했더니 사실은 만나기가 매우 어렵다.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예, 분노를 느꼈죠. 아, 이거 때려쳐야 되겠다. 그냥 연구를 그만두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긴 하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러면 이제 아까 보복 운전하듯이 거의 자해하는 일이죠. 나 때려치겠다고 하면. 그럴 때 어떤 취사 선택이 있을까요? 분노를 틀림없이 느껴요. 누구나 분노를 느껴요. 보복 운전하는 사람도 분노를 느끼고 저도 분노를 느껴요. 누구나 좌절감을 경험하면 분노를 느껴요. 그런데 그 차이는 보통 사람과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는 결국은 분노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아까도 얘기한 대로 분노를 관리하는 곳은 전두엽 기능이다. 전두엽 기능으로 분노를 관리하는 것을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EQ다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했었죠. 인간이 지능이 아무리 뛰어난도 사실은 EQ를 같이 갖고 있지 못하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허무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골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EQ라는 단어 속에는 남의 정서도 잘 알고 내 정서도 잘 알고 남이 슬퍼하는 거 나도 잘 알고 그러면 이 불쾌한 내 친구의 슬픔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너무나 슬픈데 이 친구의 슬픔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따라서 우울해지지 않고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느냐. 이게 결국은 분노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저는 좌절을 느끼고 분노감을 느꼈을 때 어떻게 했느냐. 당장은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혼자서 되뇌었어요. 두고 보자. 20년 후에 두고 보자. 너무 긴가요? 분노를 해결함에 있어서. 근데 어쨌든 20년 후에 두고 보자. 무엇인가 난 이 바닥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맨 땅에다가 헤딩하듯이 그렇게 계속 이 일을 할 거다. 누가 방해를 해도 계속 할 거다. 그러다 보면 뭔가 길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달랬었습니다. 지금은 자주 범죄자들을 만날 수 있어요. 묻지마 살인범들도 연구를 하는 과정 중에는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을 통해서 사실은 의사가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임상 경험처럼 중요한 건 없듯이 범죄 심리학자도 임상 경험이 필요해요. 데이터만 보고서는 교과서만 보고서는 범죄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우리의 대상, 우리의 클라이언트는 전부 교도소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교도소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사실은 성립하기가 어려운 학문을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한 학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20년 전에 그것이 결국 저의 좌절, 분노를 이용하는 내가 꼭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분노를 사회적으로 잘 활용하는 좋은 사례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분노입니다. 결국에는 촛불 집회였죠. 사회를 다 뒤바꿨어요. 우리가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과 지금 살아가는 방식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뭐 결국 우리가 세금을 내도 세금 내는 사람이 아무 주장을 할 수 없었고 결국 우리는 지배를 받는 지배계층이다라는 생각밖에는 갖지 않았었고 굉장히 박탈감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와 같은 분노를 좀 더 사회적으로 승화시키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납세자의 권리를 굉장히 높이 주장할 수 있는 시대가 사실은 됐죠.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디엔가 가서 호소할 수 있는 길들도 열리고 있고요. 그게 지금 분노를 사회적으로 아주 생산적인 방식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굉장히 거대한 에너지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분노 조절 범죄라고 해서 결국에는 그냥 분노 조절 범죄 됐어. 던져버리지 말고 결국에는 분노가 없는 범죄는 원래 없는 거야 라는 생각에서 그러면 이 분노를 도대체 어떻게 범죄로 안 가게 우리가 중도에 차단하고 개입할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논의의 방향을 좀 바꾸는 것이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